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 핫이슈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자, 오늘이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하 0.25% 25bp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자,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좀 증시 주식시장에는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왜 이 금리 인하를 했느냐.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에서 지금 이제 0.5를 이제 B컷을 단행하면서 1.5%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거를 다시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제 0.75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됐죠. 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쳐다보고 있다가 3.5에서, 니는 올리라 난 여기 있을란다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저 높은 곳에서 이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또 바로 이거는 인하는 따라 내리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를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제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예,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이 된다거나, 이제 미래에 이제 선제적으로 막는다든지 혹은 현재가 이제 뭔가 경기가 안 좋다 할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죠. 제가 근데 과거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해봤자 뭐가 된다? 원래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그 어떤 선순환적인 목적의 어떤 그런 유동성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부동산에 다 들어간다.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해준다 해가지고 기업들이 막 무슨 생산적이고 그런 곳에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비단, 그냥 단순한 뭐 경제 논리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은요, 뭐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HBM 반도체 요 부분에서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비슷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런, 그러니까 뭐 인구 구조적인,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 자원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또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또 그런 측면에서도 또 대단한 이번에 또 올해 노벨문학상 또 한강 작가가 타게 됐죠.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좀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태어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뭔가 난 사람들이 태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절벽, 그리고 제가 앞서 누누이 제가 강조한 우리나라 교육,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 돈을 금리 인하를 한다 해가지고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자영업자,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특히나 여당, 여당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자영업자 핑계 대면서 금리 인하를 자꾸 요구하고 있죠. 마치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절대 아니죠. 예, 원래 내재적인 의미는 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 어디로 다 혜택이 간다? 부자들이 더 부자되게, 부자들의 세금은 더 줄어들게, 뭔가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이자 문제가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장사만 잘 되면은 뭐 이자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이런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그냥 책임 회피성.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런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뭐 늦게 하거나, 아니면 혹은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구한테 손가락질이 가겠나. 원래는 정부랑 한국은행이 둘 다 공범인데, 한국은행이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 너희가 뭐 실기했다. 뭐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했다. 혹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적게 인하를 했다. 등등, 기타 등등. 자꾸 한국은행에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내부적인 뭔가 연구, 이런 것에서 이미 내년에 경기 침체를 본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위기인 게 가계부채, 국가부채, 뭐 여러 가지 기업부채 이런 것들이 더 이 부채라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사실상 경제학적으로는 이쪽에다 더 무게를 둬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금리 인상을 못 하더라도 유지는 해줘야지.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다 보면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다른 경쟁력이나 환율 뭐 방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은 쪽이 금리 동결이 사실상 많다. 근데 실제적인 뭔가 책임성, 그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하 했다.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책임 회피성의 어떤 금리 인하가 아닌가. 거기에 더하기 지금 정부가 굉장히 지금 여론이나 지지율에서 완전 개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도 조금 하는 총재가 조금 저는 정부의 입김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마지못해 하여튼 0.25. 그러니까 경제공학적으로 0.25를 인하한 것이 아니고 책임 회피와 현재 지지율이 개바닥이고 사실상 거의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지지율, 그것 때문에 좀 정치공학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미국 어때요? 고용 졸라 세고 내수 소비 전혀 안 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근데 미국은 괜찮아. 미국이니까. 기축동아국이잖아. 얘네들이 어떤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힘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은 외교적으로도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도 통화정책이나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은요, 원래 적자가 나는 국가고 소비 국가예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미국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국마저도 지금 실기했다. 아니, 실기가 아니라 실수를 했다. 0.5를 했다. 이거 실수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이제 연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디에 무게에 더 실리겠냐 이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좀 압박이 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살짝쿵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튄다 이러면은 진짜 파월은 그냥 골로 완전 이제는 얘는 골로 가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앞서 이미 금리 인상 때 한번 물가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거다 이랬다가 완전 막 뒤에 막 미친 듯이 막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내년에 올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댔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게 지금 벌써부터 조짐이 일어나는 거지. 0.5를 비컷을 단행했는데, 그 후폭풍이 지금, 스물스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미국 연준의 파월도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선택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안 좋으면은
현재 어떤 집권당이 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조금 박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완전히 뭐 우세하고 있다, 우세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박빙이다 보니까 파월이 해리스 쪽에다가 무게를 둔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공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이다 보니까 일단 모르겠고 대선부터 일단은 민주당이 이기고 보자. 그 다음 문제 뭐 경제가 위기가 오고 뭐 난리가 나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정황이나 지금 환경상 절대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도 지가 또 지 입으로 부동산 부채, 가계 부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자기가 지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것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가계 부채 심한 거 우리 한국은행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말이 이게 다른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뭐라 할 거야. 이제는 한충제는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00% 온다 보면 됩니다. 100% 오는데 그것이 오면은 분명히 자기 두드려 맞을 거거든. 한국은행 너가 뭐 했노?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했노? 이런 얘기 100% 들을 거라. 그런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그 경기 침체는 반드시 100% 오는데 그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용도로 이번에 0.25를 단행했다. 거기에 더하기 지금 지지율 완전 개바닥인 이런 집권 정부의 어떤 조금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안 그래도 우리 이전에도 금리 동결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압력을 넣었죠. 에? 아쉽다. 동결해서 아쉽다. 이런 식으로 그래 놓으니까 아마 이창용 총재가 지금 현재 집권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제 등용한 총재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25 낮췄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주식 투자를 본다 하면은 일단은 연말까지는 일단은 제가 내년 상반기에 온다고 했잖아요. 상반기까지 온다 했는데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의 어떤 일단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볼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선진국 이제 채권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것도 조금 좀 호재성으로 좀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내년에면 공매도도 이제 금지도 이제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이게 뭔가 이제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위기가 터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내년 상반기 한 2분기, 1분기는 2분기 정도에 터질 확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잠깐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은 주식시장 이제 지금부터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의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 좀 급등한다, 오른다, 요런 느낌이 들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하면서 일단 좀 대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경기 침체나 위기가 오기 전에 한번 주식시장을 좀 빠져나와서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연말에는 이제 회계 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 뺐다가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평가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계 경제가 뭐 중국 증시나 뭐 미국 증시나 이런 데는 막 오르는데 우리 한국 증시는 오르기는 그냥 도로 떨어지고 이랬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단 연말까지 주식장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0.25 내린다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 체감되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미 금리 인하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영된 게 지금 시장 금리예요. 지금 이미 뭐 3점 뭐 중반대 3%대 중반대 후반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그 반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못해도 한 0.5에서 1% 정도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미 선반영이 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0.25 내리고 만약에 이창용 총재가 속도 조절이나 혹은 미국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 버리면 이창용 총재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왜? 이미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이미 한 1% 정도를 저는 이미 선반영해서 시장금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금리가 3.5%때 이번에 내리기 전에 3.5% 기준금리가 3.5%인데 시장금리가 3% 후반이잖아요. 이거는 현재의 기준금리를 보고 형성된 시장금리가 아니고 미리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그것을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전에 선반영을 해가지고 채권금리가 형성이 되고 그 채권금리에 따라 가지고 은행채나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은행채에 따라서 뭐 코픽스 니머니 해갖고 은행 그 가상금리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그 3% 후반대 이런 금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가 조금 떨어졌다 해가지고 당장 시장금리가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바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는 한 6개월 1년 전에 이미 한 1%, 0.5에서 한 1% 정도가 먼저 선반영돼서 형성된 시장금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서야 0.25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가 빠를지 느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도 문제예요. 일본도 지금 자꾸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자꾸 이 대골박을 계속 굴리고 있다고. 근데 일본 금리 올리는 것도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저금리,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엔캐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N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금리가 자기들보다 많이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요런 그 금리 차이를 땡겨 먹는 요거를 해왔는데, 자, 우리는 내리고 미국처럼 우리는 내리고 일본은 올린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채도 뭐 이제 옛날같이 막 인기 없고 그런 이머징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선진국 이제 책 국채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뭐 발동은 내년부터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선제적인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의 국채도 상당하거든요. 예, 미국 국채만큼이나 일본의 국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국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우리나라 뭐 금리 인하한테 가지고 내수 소비가 산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이거는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거를 자 금리 인하할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건설사들이 왜 미분양인데 뭐 그걸 할인 분양하고 막 무슨 분양 조건을 걸고 뭐 무상 옵션으로 해준다 해서 뭐 유예를 해준다 해서 진짜 이게 미분양이 좀 더 한 2년 되는 이런 아파트들은 아예 그냥 할인 분양 막 15%, 20% 이렇게 할인 분양까지 해주겠냐 이거죠. 아니 금리를 낮춰주면은 부동산이 오를 건데, 이런 단순한 논리를 계산한다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금리 인하할 거를 다 때려 박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그걸 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큼 금리가 인하가 안 이루어지는 이상은 절대 금리 인하적인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도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않다. 지금은 그냥 책임 회피성, 그리고 현재 정부 여당의 어느 정도 협조의 말은 체면은 차려야 되니까 0.25를 낮춘 거예요. 만약에 이 이후에도 다음번 금통위에서도 뭐 정부에서 압박이 온다든지 뭐 그런 뭐 압박이 있을 때 명분으로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0.25 했잖아. 저번에도 원래 0.25 인하할 게 아니고 원래 3.5% 그대로 동결 갔어야 되는데 지금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이게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은 이거 조금 내린다고 기준금리 조금 내린다고 절대 경기 살아나지 않는다. 지금 상태로는 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부채부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도 개난리치고 지랄병 하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뭐 경기가 안 좋은 게 또 정부 정책 탓이다. 뭐 탓이다. 금융위 탓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데도 0.25 내려줬지 않느냐 그때. 근데 이번에 또 못 내린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후 금통위에서 압박을 덜 받거나 뭔가 그래도 앞전에 이미 0.25 내려줬지 않느냐 요걸로 조금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근데 경기 침체가 진짜 오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나 뭐가 온다, 경제적으로 악화된다 이러면은 눈에 보이게 악화되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거를 뭐 선제적으로 하자는 절대잖아요.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선제적으로 하다가는 개박살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개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경기 침체 눈에 보이고 데이터에도 나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어. 그러면 금리 인하해. 근데 금리 인하하면 이게 언제 이게 반영이 된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부러질 거 부러지고, 부채도 잡힐 거 잡히고, 자빠질 놈 자빠지고, 폐가 망신할 놈도 폐가 망신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가 제도약 할 수 있다. 제도약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부채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요, 외국인들도 투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친구가 한 달에 250만 원 벌어. 근데 부채가 이미 한 10억 있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막 300만이네.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이 돈 빌려달래. 그 친구가 돈 빌려달래. 돈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채가 그 정도로 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망해도,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인구도 계속 줄어들지, 내세울 만한 기술도 하나 없어. 그 기술이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가성비라, 가성비. 근데 그 가성비라는 것이, 독보적인 기술이 아니잖아요. 독보적인 위치가 아니잖아. 지금 중국이 지금 완전 가성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 가격으로 이런 물건을 만들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제품의 퀄리티와 마감. 그러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싸요.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우리나라는 진짜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 혹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만한 이게 굉장히 좁다. 그리고 그런 것을 펼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만약에 천재가 태어나가지고 특이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뭔가 기발한 거를 했는데 그것을 펼치기 위한, 현실적으로 펼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사기업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닫혀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놈도 해보라고 저놈도 해보라고 하고 진짜 그런 게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혁신적이고 모든 산업군에서 늘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진짜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 이게 암기 위주의 이 교육, 마치 대학 입시, 대학교가 아니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때까지의 공부만 하면 마치 모든 공부가 다 끝난 것처럼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의 모든 이 인생 전부의 에너지를 다 쏟아넣는 거야, 거기다가. 더 이상, 거기 이상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상으로는 이제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야. 기껏 해봐야 직장 들어가서 자기 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하는 것들이 외국어 공부. 그냥 회화 학원이나 다니면서 그냥, I'm a 뭐, you are 하고 그냥 요것만 그냥, 고등학교 때 불태웠던 그 열정 같은 것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이미 모든, 자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런 거를. 그냥 직장 다니면서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피곤해. 그런 나라에서 무슨 독보적인 기술이 나오고 무슨 혁신이 나오겠냐 이거지. 그러다가 인구마저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지금 생산 인구마저도 지금 전체적인 인구도 문제지만 생산 인구가 지금 너무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비생산 인구죠. 예, 그냥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생산적인 것보다는 소비가 훨씬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노인들의 비중이 점차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또 의료보험이 좋거든.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지는 생산 인구 가지고 늘어나는 비생산 인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국가에 누가 투자하겠냐. 자원도 하나 없고 뭐 개뿔도 없어. 이제 이런 국가에 누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0.5% 빅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번에 미국 빅컷 실수한 거 아니냐. 지금 고용 너무 세고 고용 너무너무 좋고 소비 너무너무 좋다. 우짜뿌야. 이러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 다시 1350원대 확 뛰어버렸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1300원대 뭐 이랬니 저랬니 1400원대에서 얼마 안 된다니까. 이게 물가가 이게 고착화된다니까요. 우리 1100원대로 빨리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시원찮을 판국이에요. 근데도 동결은커녕 인하를 했다. 이거는 완전히 절대 저는 제 생각은 망고 내 생각이긴 하지만 경제공학적인 판단 절대 아니다. 정치공학적인 것이다. 한은의 미래에 100%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의 면피, 그리고 완전히 국민의 아예 눈밖에 난, 아예 그냥 탄핵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야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10% 지지율을 받고 있는 집권 정부의 뭔가 읍소형 아니면 체면 칠해용 그 정도 그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정치공학적으로 0.25% 내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망고 제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바라보면 안 돼. 뭐 금리를 내놓으면은 부동산이 뛰고 뭐 주식이 뛰고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떨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물론 이제 요즘은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별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이 대세적인 우리나라 이 금융 어떤 지식 수준이 아직은 아직 똑똑하신 분들이 전보다는 많아졌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아직도 금맥률, 그냥 금융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 글자를 모르고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게 이제 문맥률이라 하듯이 이 금융을 모르는 금맥률이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묻지마 투자, 그러니까 도박성의 어떤 투자, 이런 것이 아직도 팽배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겪어야 국민적 고통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우리 뭐 이번 최근에 금리 상승이 이번에 또 꺾였죠. 꺾였는데 이번 최근에 상승 짧은 그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 짧은 상승 전에는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떨어졌을 때는 그것도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떨어지려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돈 개뿔도 없으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지 돈은 뭐 2억, 뭐 1억, 2억, 3억, 요런 돈 가지고 나머지 7, 8, 9억을 주택담보대출 내고, 신용대출 내고, 마통 내고, 온갖 개지랄병 떨어갖고 집을,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야 돼.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바로 잡힙니다. 그래야 부채도 잡히고, 경제도 잡히고, 내수 소비도 살아나고 다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이제 가계부채 안 놓고 뭐 이래 해도 있잖아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살아나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교육 문제,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거든. 부채는 해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술 개발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래도 일본은요. 그래도 준기축 통화국에다가 기초과학이 굉장히 튼실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전히 일본에다가 로열티를 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이 독보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영역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로열티를 내는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채를 잡는다고 해도 나머지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쉽지가 않을 거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들한테 그냥 왜 그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그냥 현재 시세 그걸 보고 그 시세를 기준으로 얼마까 낸다. 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회수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람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지금 이 집이 거래가 10억이 되니까 우리가 대출을 7억, 8억 해준다. 이 사람, 대출해주는 이 대상은요, 그 7, 8억 갚을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라. 근데 집을 보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미국의 모기지 프라임 사태. 이 사태가 능력 없는 인간들한테 부동산만 쳐다보고 대출해준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참 안 좋은 것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임기 동안에는 안 돼, 이거예요. 내 임기 동안에는 터지면 안 돼.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냥 이런 일이 경제 위기가 안 와도 지금 지지율 개바닥인데 경제 위기까지 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들고 일어나겠죠, 완전히 그냥. 진짜 무슨 어떤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 폭락은 당연히 오는 거고, 예. 경제 침체 위기도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거에 대한 신호를 준 거예요, 우리한테.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 그래서 나는 지금 0.25 안 해야 될 상황이지만 할 거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때 나는 0.25를 하지 않았느냐. 현재적으로 나는 했다. 요렇게 핑계를 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 연말 내년 초 아니면 1분기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의 어떤 상승이 상승을 할 건데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급등이 있느냐. 만약에 급등이 온다,
그럼 무조건 패대기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패대기 쳐야 돼. 패대기 치고 잠시 관망해야 돼. 어떻게 될 때? 무너질 때까지.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주식시장, 자산시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아들 가을 운동회를 제가 다녀온다고 조금 녹화를 늦게 했습니다. 예, 가을 운동회 끝나고 또 바로 올 수 있나? 또 운동회 하고 나면 또 외식하는 게 또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외식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최대한 빨리 지금 녹화를 해서 지금 업로딩을 하는 거니까 조금 늦게 업로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해봅니다. 아무튼 금요일 불금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주말일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일주일 평일에 뭐 모든 스트레스 다 잊어버리고 일단은 주말은 그대로 주말대로 온전히 힐링하시고 마음 편히 보내십시오. 또 다음 주 일은 다음 주 돼서 또 우리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주식 카테고리 가지고 다시 월요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